국회의원들 재산 공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산 공개한 내용을 봤더니 와 억소리가 나와요. 뭐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의 유언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지 않은 김원걸입니다. 그 뭐 상속세를 못 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재산이 80억이 넘더군요. 그 아파트들 뭐 전부 다 뭐 합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제목이 다 이걸로 뽑혔어요. 조국으로 뽑혔습니다. 조국의 재산이 52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20억이 넘어요. 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조국 부부는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잖아요. 재판 받으시니까 재판비용 어마어마하죠. 저기 김만배가 150억을 넣었는데 다 썼답니다. 재판 비용으로? 예. 150억이요? 예. 와. 김만배가 몇 개 재판을 받죠? 지금 뭐 한 혐의가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예. 7개 혐의의 재판에서 150억을 현재까지 쓰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조국 부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그 뭐죠? 52억이나 현금도 20억이나. 와,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저기 조국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책 자주 내는데 예. 책이 영화관에는 아무도 없는데 영화가 다 팔리고 예. 영화가 다 팔리고 박스 오피스에 뭐. 예, 그다음에 정경심이 한 10개월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영치금이 2억 3천만 원 들어오고 앵벌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감옥 안에서 10개월 있으면서 이게 2억 3천을 땡겼어요.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이게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예. 튕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당 300이요? 아니 제가 이제 300 예. 아니요. 제 계좌로 예. 그 영치금 계좌로 예. 300만 원이 한도예요. 누가 얼마큼 보냈든지 간에 300만 원이면 내가 이제 풀로 300만 원 차 있으면 네네네. 이거를 갖다가 빨리 빼가지고 다른 통장에 집어넣지 않으면 네네네. 이 통장을 그러니까 그 영치금 통장을 비워놔야 네네. 다른 사람이 넣어도 계속 들어오는데 만약에 300만 원 꽉 차 있는 상태면 네네. 다른 사람이 입금이 안 된다고. 입금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입금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교도관이 보일 때마다 영치금 통장 비워주세요. 영치금 통장 비워주세요 해야만 이게 가능한 수치란 말이죠. 네네. 예, 그것도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도액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난리치는 분이 네. 예, 그때 저 교도소 같이 있었거든요.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네네. 같이 있어갖고 그분이 이렇게 버스 있잖아요. 네네. 재판 갈 때 버스 타려고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한참 걸려요. 예, 올라오시는데 네. 한참 걸리시고 허리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영치금은 아주 동작 빠르게 빼셨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걸 보면은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또 조국만 제가 볼 때는 이 돈이고 정경심은 또 따르고 있지 않을까. 조민도 따로. 예. 조민은 따르죠. 조민은 뭐 지금 결혼하고 하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시잖아요. 크리에이터로 지금 굉장히 뭐 슈퍼챗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에 따르죠. 그러니까 뭐 독립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근데 부인 거는 이번에 다 포함이 됐죠. 뭐 공동 명의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안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부가 합쳐서 52억으로 보입니다. 네. 방배동 아파트 16억,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 부인 소유의 주식 7억 3,900만 원 등 52억 2,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재판 비용이 다 제하고 남은 돈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죠? 네. 변호사님은 혹시 뭐 재산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제 조국 대표 방배동 아파트 어딘지 아는데 이게 16억은 아닐 거고요. 최소한 30억 넘어갈 거니까 여기보다도 한 15억 정도는 더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금이야 뭐 20억 맞을 거고 주식은 뭐 그때 바뀌는데 크게 바뀌지 않을 거고 그러면 조국 대표 재산은 제가 봤을 때 한 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예금 20억 9천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은 영치금으로 2억이 넘게 들어왔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조국 대표가 뭐 책 내면 또 그거 그냥 사주는 사람들 우르르 많으니까 그 인세도 또 몇 억 된다라고 하고 예금은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80억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동교동 사저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억에 100억에 팔았잖아요. 팔았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100억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팍 살고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예. 거기에다가 또 저기 그 아들내미한테는 저기 개포동에 아파트 줬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서교동인가 어딘가 빌딩 하나 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80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줄여가지고 80억 6천이란 이야기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억은 될 것이다. 김홍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뭐 재산이 다 70억 100억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코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김남국 김남국이 예. 자기 맨날 떨어진 운동화에다가 아하. 자기는 라면만 먹고 산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 불쌍하다 돈 걷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 걷어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코인만 하는데 예? 뭐 재산이 뭐 몇백억 있다면서요. 아, 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100, 아니, 한 뭐 120억 정도가 뭐 있다고 코인으로 그러더라고요. 코인 가치가 예. 아, 그러니까 예. 김남국이 그 정도인데 예. 예, 김남국이 그 정도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 이야기가 싫어요. 너무 배 아파요. 아하. 예. 너무 배가 아파서 예, 재산 이야기만 하면은 배가 아파. 예. 이 그림의 떡을 영어로 케이크 인 더 스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냥 이게 그림의 떡인데 뭐 이들의 세계는 내 세계가 아니다. 아, 그림은 라고 이쁘기라도 한데 예. 이거를 보면은 그냥 배 아파. 아. 예, 그냥 저기 나쁜 거 먹지도 않았는데도 배가 아파요. 예. 아니 뭐 저 이재명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다 해쳐 드셔서 어마어마한 재산가라고 뭐 한 수백억의 재산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예, 제가 아주 그냥 즐겁게 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감옥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네네. 가족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예, 가족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진짜 솔직히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예. 정말 아니 죄 없으면 어떻게 살까? 예. 그거 왜 없으면은 정말 저는 감옥에서도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감옥 한번 가봐. 예. 감옥 한번 갔다 와. 예. 한번 내가 감옥을 보내줘요. 예. 그러면 살고 싶어질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거기서 진짜 저승사자가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수치를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만약 이재명이 난 너무 싫은 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말이요? 본인이 안 했으면 그럼 남은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을 왜 자꾸 뭐냐면은 남이 했다고 몰아가고 자기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예? 저는 이재명도 하고 나도 했다는 거고 이재명은 나는 안 했고 유동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왜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깨끗한 척을 하느냐? 예? 그리고 그 돈 있으면 나도 참 좋겠다. 그리고 오늘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제 증언을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맞아요. 뭐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렇게 본인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규 본부장은 그냥 아무런 지금 그 사법적인 리스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지은 죄의 값만 받겠다. 네. 그건 내가 달게 받겠다. 왜냐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만큼만 받겠다는 것이고 남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오늘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억울함? 어떤 억울함이 있냐면 네네. 제가 오늘 다 터놓고 나면은 되게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오늘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사님 앞에서 검사가 물을 때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돈 받아서 어떻게다가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판사님 판결만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이재명은 재판 끝나려면 한 30년 있어야 됩니다. 네. 대장동 재판이 병합이 돼갖고 네네. 이 4개 재판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사람은 벌도 안 받고 나중에 네네. 정리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큰 이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네. 오히려 자백하고 일을 했던 저보다 지시하고 전부다 득을 누렸던 네. 이재명은 아무 문제 없고 정진상도 아무 문제 없고 예? 오히려 이야기만 했던 저만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정말 그런 부분에 어떤 아련함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치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 이 방송하기 전에 만나 뵙자마자 그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백은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후련할 줄 알았더니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다. 네. 라고 하시면서 사실 그렇죠. 죄를 인정을 하고 그 죄값을 받겠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형을 네. 언도받고 부형을 받고 네. 또 이제 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받는 거는 괜찮아요. 예. 왜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뭐냐면 정작 이 주범들은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지금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재명 함께 어쨌든 대장동과 관련돼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또 주도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장 크게 스스로 이익들도 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값은 과연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법체계 속에서 제대로 죄값을 치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같이 공감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슈로 조금 돌아올게요. 네. 돌아오면 말씀하셨듯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더 당당하고 더 낄낄대고 더 남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또 사실 이게 정말 화가 나서 갖고 왔는데 네. 조국이란 자 있잖아요. 이제 곧 죄값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공당의 대표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네. 진성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에 대한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낄낄대면서 뭐 외계인 같다는 등, 뭐 징그럽고 어색하다는 등, 얇아 보인다는 등, 또 더군다나 뭐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등, 그래서 키를 일부러 높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등.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나는 181인데 뭐 나랑 거의 비슷한 게 보이더라 뭐라는 등 해서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 외모, 품평, 뭐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 김어준과 진성준과 조국이 낄낄댔더라라는 게 기사화됐습니다. 뭐 저급한 거로 얘기하면 그냥 저급한 사람들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뭐 재산 얘기 그다음에 자신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 속에서 남을 또 이렇게 뭐 흉을 보고 뭐 외모를 비하하고 이런 태도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저는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조국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저도 한동훈 대표 여러 번 보지는 못했는데 뭐 방송국에서 오다 가다 본 것 같지 않지만 서너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외계인 같이 안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는 저보다는 확실히 커요. 예. 근데 뭐 굳이 제가 이제 구두나 이런 것까지 볼 그런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구두 신었나 그런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국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무부 잠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다고 치고 조국의 후임 장관들이 누굽니까?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퇴임할 때 뭐 했습니까? 업적집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퇴임할 때 전임 장관들이 그렇게 그 만들었던 그런 업적집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은 조국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계속했으면 뭐 미국 출장이나 뭐 어디 출장 갈 때 제가 봤을 때 당연히 1등석 타지 않았을까? 근데 한동훈은 비즈니스석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뭐 국민의힘 여당 대표 한동훈 자기 이름 찍어가지고 선물들을 갖다가 그 선물 예산이 당대표가 한 5천만 원 된대요. 네. 그러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1,000개 뿌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10,000원짜리 5,000개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 돌립니다. 그러면 그거 나 여당 대표한테 선물 받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예컨대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 딱 받으면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 보냈어. 대통령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 선물 보냈어. 이러면서 으쓱으쓱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있으면 한동훈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보탬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이거 가지고 결시가동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도 설에도 비슷하게 무슨 연탄 배달하고 날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주위에서 봤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제가 법무부에 있었던 검사들 말고 네. 일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법무부 직원이요, 공무원들. 법무부 직원들. 네네. 그런데 역대 장관들 중에 일반 직원들을 그렇게 마음을 써준 사람이 조국도 아니고 박범계도 아니고 추미애도 아니고 한동훈이었대요. 깜짝 놀랐대요. 한동훈은 이미지가 검사 출신, 그것도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검사들만 챙기고 우리 같이 그냥 일반 직원들은 그냥 뭐 보는 둥 마는 둥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소해주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법무부 내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 제일 잘 챙겨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에도 그때도 역사상 처음이었대잖아요. 뭐 이것저것 환경 미화해 주시고 그런 분들 같이 회식하고 그랬던 사람은 한동훈이 처음이었대요. 그 다음에 있지도 않았고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무슨 조국 같은 사람이 한동훈 보고 사람이 10단이니 내가 키가 181인데 지는 나보다 좀 작다느니 그런데 180이라고 주장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카드 선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꼴랑 카드 하나. 카드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물을 받는 비용을 제가 이런 쓰겠습니다라고 카드로 대체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판공비가 꽤 되잖아요, 장관은. 그 판공비의 대부분을 어디서 썼냐 했더니 연말에 청소하시는 분들 방한복 있죠. 방한복 쓰는데 제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미담은 사실 그 안에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 입에서 많이 또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 시간 내로 한 사람만 더 소화를 해야 돼서 그 얘기는 그렇게. 요게 근데 이게 예.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조국이 지금 한동훈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네, 누굴 얘기한 거예요? 외모라 그러면은 이재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이재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한 이야기 모든 것이 이재명한테 대입하면 예. 이재명은 1m 조금 넘어요. 그리고 키 높이 구도 있죠. 예. 이 사람은 신는 게 아니라 타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키 높이 구도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 예. 이거는 제가 타고 다닌다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거를
아마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예. 보셨죠? 예. 네. 아니, 성남시청부터 그랬나요? 아니 완전히 그 키높이 구도가 예, 예. 그 이재명 그 키높이 구도가 딱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구도 앞쪽이 네. 이 앞쪽은 이게 공간이고 네. 여기가 이제 발끝이 여기 있고 네.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키높이 구도 그 이재명 키높이 구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눈은 뜨다마다 뜬지 만지 감았는지 떴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패스도 못했어요. 법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속이 텅 비어가지고 껍데기만 있는 조국이 한동훈 갖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 네. 예, 이거는 이재명 깐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요즘 저기 호남에서 예. 열심히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예. 아 그래서 지금 크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예. 겨냥한 거다. 예, 외모 겨냥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못생기면 내려와! 예.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유동규 본부장은 하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키높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성남 1m 키 조금 넘습니다. 성남시청부터. 예, 그리고 아장아장 다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장아장이에요. 예, 그런데 뭘 누구를 갖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참. 그렇죠. 자, 오늘은 트리오예요. 진성준과 조국만 이렇게 네. 저급한 게 아니라 탁현민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탁현민이 얼마나 정말 충견인지 이 문재인 부부가 생일 파티까지 이렇게 해서 SNS에 공개한 그런 그 청와대에서의 행정관 비서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석도. 근데 이번에 아주 뭐 그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치러준 걸 동영상으로 저도 봤어요. 그게 고마웠는지 탁현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뜯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토리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건지 어쨌든 그 경비견임을 저는 뭐 스스로 커밍아웃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그래 충성 있다라고 치고 사실 기가 막힌 말이 그 다음이에요.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 참 저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늘 내게 정말을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늘 정말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도 다 정말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그런 위대한 나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지금 용비어천가를 부른 건데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 거짓말한 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샤넬 옷 그때 거짓말 했어요. 돌려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돌려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나의 대통령은 거짓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변호사님. 글쎄요, 뭐 탁현민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보죠. 뭐 벌거벗 그러니까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게 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벌거벗은 대통령 노릇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야 이제 제정신 들어와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아마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일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딸은 못 참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고 충견은 물어뜯겠다고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쫄리긴 쫄리나 봅니다. 범장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 개야? 왜 문다 그러고 개 딸이라 그러고 개 아들이라 그러고 개 아버지라 그러고 전부 다도 개로 통일하는지 하필이면 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물겠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럼요. 예. 개 아니면은 뭐 물고 뭐 자시고 이거 합니까? 아니죠. 이 동네는 왜 전부 다 개야 왜? 네, 그렇죠. 예. 정말 이거 참 희한합니다. 네, 예. 근데 현민아, 네가 알아야 될 게 문재인이 개 버렸다. 세금으로 개 밥값 안 주면은 내다 버린다 그러더니 진짜 내다 버렸다. 그렇죠. 예. 그 상기해야 돼. 개 버린 놈이에요. 개버린 사람이에요. 개버린 예. 사람. 예. 개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를 물어 개도 없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문재인을 물 사람이 없어. 물 개가 없어. 개를 버렸거든. 그러니까 문재인은 물 개가 없으니까 자기도 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상적인 사람이 물겠습니까? 네. 예, 절대 그렇죠. 물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1시간 동안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밝혀졌다. 그 사람이 이제 키메인대 증언을 거부했다부터 또 사람임을 포기한 탁현민 이야기까지 경비견이에요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한 경비견 이야기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늘 씁쓸하네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있으셔서 그것을 웃음으로 사실 승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충견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탁현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걔는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주인으로. 너도 버려. 이거 물면 버린다. 그렇죠. 물지 마라. 현민아, 내가 조언하는데 물지 마. 물면 버린다. 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명이 문재인을 양산까지 가서 만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김해 봉화마을을 먼저 가면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 생일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김해 봉화마을을 가나? 그러게. 그 추석이라서 가나? 뭐 추석 전에 왜 뭐 성묘겸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추석 때문에 가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민주당 내부의 뭐 이재명 세력이나 또는 밖에 있는 뭐 친문재인 세력이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가졌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 다 알지만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뭐 친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명 행사. 비명 행사에 뭐 친명 횡재.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을 하는 거지? 그러게.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된 사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소위 말해서 김해 봉화마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러 갔는데 운동화 신고 가면 돼요.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운동화 신고 있던데. 그러니까 딴짓하러 간 거 아니에요? 위에는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콤비라도 입고 가는데 운동화 신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도 좀 이 색깔을 좀 검은색 계열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표가 안 나게 하지. 그냥 운동화 스니커즈 그대로 신고. 그렇구나. 거기 뭐 이현주 의원도 보니까 운동화 이 사진에 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속 내는 진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입지를 일단 옛날 노사모 세력 있지 않습니까? 노사모 세력이 친문 세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세력에 대해서 야 이거 지금 우리 싸우다 큰일 나. 지금 손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 노무현 대통령 옛날 사저지만 인사하러 온 거야. 권양숙 여사도 만나보고 뭐 이런 식의 쇼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참 보니까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저 표정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양산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양산 가서 거기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엄청 또 친한 것처럼 쇼를 하는데 각 친문 친명계 참모들이 쭉 앉아가지고 거기 중간에 김정숙도 앉아 있고 그런 사진들 보면서 이 자들은 참 이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 급박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자.
살고 보자. 그래서 뭐 지금 언론 보도 뭐 5월 동주. 어월동주. 예.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간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세력들에서는 국가와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가와 정치인이 아니라 오로지 당리 당량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아까 참 역시 매의 눈을 가졌다. 위에는 이제 그럴듯하게 옷을 입었는데 밑에는 운동화를 신고 간 걸 보면은 혹시 양산에 이 봉하마을 내지는 여기 평산마을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주된 업무는 양산 통도사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솔직히 저 미국이나 영국 의회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 전직 대통령 뭐 산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 뭐 정치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참배하고 뭐 그런 거 참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거 아닙니까? 네네. 가령 뭐 그 나라의 호국 영령이나 순국 선열을 모신 어떤 현충원, 뭐 국립묘지 이런 거 가서 뭐 저기 뭐야 뭐 계절 뭐 추석이 또 다가오니까 뭐 영미 국가에는 이게 땡스 기빙 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서 뭐 그분들의 어떤 그 호국 영령을 우리가 좀 추모한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그거 뭐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 기회만 되면 그거 가가지고 말이죠. 근데 보면 다 운동화 신고 있고 전혀 그런 추모의 뜻은 보이지 않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시작할 때에 그 이영풍 기자께서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진을 봤더니만 문재인이 얼굴에 좀 손을 좀 댔더라고요. 해가지고 이게 뭐 그 쌍꺼풀하고 뭐 이런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렇게 우리 관상학으로 봤을 때 이게 영 뭐 좀 이상하게 그렇게 좀 말년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뭐 언론 보도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허. 저는 관상학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어허. 모르고 제가 굉장히 이 저 발언에 조심스러운데요. 그 언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그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눈인데 아하. 눈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예. 장 PD 혹시 별짓도 안 해줘 예. 댓글에. 문재인 그 얼굴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아침에 식사한 거 난 다음에 얼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진 않은데 근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네,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쌍수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게 퇴임하고인가 얼굴에 손대서 쌍꺼풀 수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저기 여기 보면은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졌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특히 이제 노년에는 얼굴에 손 대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인데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하면은 눈에 손을 대면은 말년운이 썩 좋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사법 리스크 이거하고 또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뭐 모르죠. 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예. 이런 내용도 있다고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뭐 아마 본인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예. 권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참 특이합니다. 예. 뭐 굳이 뭐 쌍꺼풀 수술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러게요. 싶은데요. 위에 아까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쌍꺼풀 수술했네 뭐니 하고 뭐 성형 수술이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지들이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원래 내로남불 세력 예, 아니에요? 예, 예. 내로남불 세력. 아유 그래요. 잠깐 보고 내립시다. 얼른 지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를 먼저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 정치적인 비중을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구하고 밥을 먹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한테 점심 얻어먹고 오후에야 문재인 평산마을에 갔다고 하는데 요거 순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당의 세력 재편을 보시면은 예. 사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문재인 세력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세력까지 온 것인데 지금 사실 구 DJ계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지금 사실상 현실 정치에서는 힘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친노사모, 노사모가 이제 팬덤 정치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사모 세력들이 친문 세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사모 세력의 상당 부분은 또 부산 경남을 지역적인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수도권 호남 다 있지만 그렇죠. 대통령 했던 분이 그 부산 경남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재편하면서 이번에 사실 4.10 총선에서 이재명 세력들이 완전히 친문 세력들을 내쳐내 버렸잖아요. 그렇구나. 예. 대표적인 게 뭐 정봉주 이런 사람 아닙니까? 최고위원 될 뻔했는데 이재명이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이 권력은 아버지하고도 나눠 가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권력이란 건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자면서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자 봐봐, 저 당신이 친문 세력이든 뭐 옛날에 노사모였던 지금 친명 세력이든 간에 지금 우리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권양숙한테 가서 자 우리 이렇게 화합하고 힘을 모으는 거야 알겠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지금 세력의 추석 메뉴인 거죠. 와. 추석 메뉴. 추석 때 되면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역귀성을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사람들이 섞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의 이번 추석 메뉴는 뭐냐? 문재인 일가 수사입니다. 아하. 문다의 제주도 별장 그렇네.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 추석에 가면 야 이거 알고 봤더니 이 문재인 일가가 완전 비리의 총집합체구만. 그렇네. 아니, 이거 아빠, 엄마, 딸까지. 비리 패밀리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뭐 정신적인 멘토였던 송기인 신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성직자가 3억 8천짜리 펜션을 가지고 있어. 별장을 가지고 있었지? 비양도 보이는 이야, 별장을. 이거 뭐야? 와. 지금 사실 저 캐톨릭 믿는 분들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허. 이번 사건으로 지난 주말에 아니 성직자가 어떻게 제주도에 별장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유하게 된 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걸 또 문다희에게 넘기면서 3억 8천을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저 국민의힘 지지 세력에게는 추석 메뉴인 겁니다. 아하. 추석의 밥상, 어떤 그 추석 어떤 밥상. 예. 추석 밥상의 이슈의 메뉴인 거예요. 음흠.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이. 예. 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취재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지금 제주도 비양도 앞에 가서 그 문다희 별장 찾는다고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가까요 또 우리도 결국 찾았는데. 찾았어요. 저한테도 멜콩 TV 열혈 청취자분께서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주소하고 매매가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지어 어떤 분은 네. 그 별장을 이렇게 360도로 돌면서 멀리서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런 집이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3억 8천밖에 안 하냐. 네. 그 집 바로 뒤편에 바로 바다더라고요. 아하. 딱 비양도가 보이는. 그러니까 예. 협재해수욕장 바로 옆에. 예, 하여튼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르는 아주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 10월 중순에 이재명 공직선거법하고 위정교사 재판 1심 선고나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세력과 친문재인 세력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석에 밥상에 올라갈 그 이슈 네. 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쇼잉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이게 야권 사법 리스크 3단 콤보가 있습니다. 먹어도 끝나지 않는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첫 번째 이슈가 이재명 비리 종합 선물 세트. 두 번째 이슈가 조국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가족 비리 2단 콤보. 3단 콤보의 마지막 이 방점을 찍는 것이 문재인 이 비리 일가의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과 보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 신문이나 네네. 경향신문의 뭐 칼럼, 정치명 기사를 보면은 어허. 좀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어허. 무슨 소리냐면요.
문재인 일가의 어떤 뭐 비리 관련 의혹, 가령 예를 들자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위가 월급을 받는 타이 이스타제 항공사를 그렇죠. 취업을 하고 네. 또 뭐 이 별장이 등장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로지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오로지. 사실은 다인지 여부는 다투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하고. 이게 이제 팩트가 정확한 거는 팩트가 정확한 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보십시오. 오로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으로밖에 안 보여? 그 팩트가 있는데. 응? 그러면 이상직이 중진공 가면서 자기 사위가 타이 이스타제 전무로 가서 월 800에 렌트비까지 하면 1,050인가 그렇게 받죠. 월 한 1,000만 원씩 예.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명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는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오로지 정치 보복으로만 다 쓰냐. 그리고 한겨레 신문 오늘 기사는 그것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윤석열도 몇 년 지나면은 안심할 수 없어.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니까요. 참. 이게 완전히 그냥 그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지 협박하는 거. 협박. 언론이 아니고 협박이네 언론이. 이거 사실 흉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거 거의 그 이건 이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이런 아니, 말씀이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완전히 사회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 기사를 써내 이 생산해내는. 진짜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아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속담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이 최근 검찰의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날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전 정권 적폐청산위원회로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점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좀 미흡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약간 뭐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그럼 그건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난 2년 동안 좀 시원하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연필 깎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연필만 깎으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7년 전을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적폐청산위원회 가동한 겁니다. 무리하게. 청와대가 다 이거 하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언론계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 문건으로 딱 구체화되어서 언론에 폭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정부의 주요 간부였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죠. 뭐 KBS, MBC 이사 사장 다 쫓아내고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세력들을 그냥 그대로 심어버리고 그 자들을 통해서 평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자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무슨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무슨 TF를 만들자. 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진짜 이 자들은 위원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 좌파들이 무슨 위원회 뭐 엄청나게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어요. 아무도 원래, 책임지지 않는. 예, 원래 위원회라는 게 공산주의 소비에트 맞아요? 시절의 커미티잖아요. 커미티. 커미티는 네. 나중에 하고 나면은 누구도 책임지지 책임을 않습니다. 안 져. 왜냐하면 원탁 테이블에 둥그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홍위병 난동 끝나고 나면 누가 했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네네. 위원회 조직의 맹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만나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하게 하고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크다는데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대선 불복 선언 아닙니까? 이거 둘이서? 아니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면 당선이 안 돼야 되는데 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친문 세력, 친명 세력, 뭐 밖에 있는 촛불 세력들이 다 공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5년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인데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모든 국민들하고 5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서를 써서 5년 임기 동안 잘 하세요. 그리고 5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공과가 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뭐 문재인 정권 잘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대공수사권 말아먹었지. 소득주도 성장해서 말아먹었지. 부동산 가격 천정부지로 올려놨지. 한미 관계 뭐 한일 관계 이 완전히 뭐 그래놓고 우리 5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네. 그 계약서를 쓴 국민들이. 근데 지금 아직 3년도 안 된 아직 임기가 한 3년이나 남은 정권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면서 아스팔트로 뛰쳐나가고 탄핵해야 된다면서 탄핵안 발의하고 이게 제대로 된 세력이냐고. 응?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뒷담화나 치고 참 지금 이 어이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오죽했으면은 제가 어제 뭐 제 개인 방송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제주 해군기지 만들고 강정기지. 한미 FTA 체결하라고 시키고 음흠. 자기 진영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최소한도로 노무현은 국익은 생각하는 네. 여지는 있었다고요. 제가 이 친문 세력, 친명 세력이 워낙 이 깽판을 치니까 참 노무현 전 정권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줄 진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주말에 최근에 제주도에 그 중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크게 났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큰 이 그 관광 유람선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시죠? 강정마을에 그때 만들어 놓은 군 민강 항구로 들어옵니다. 수만 명. 그걸로 해서 지금 그 제주도 관광객이 이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갈 만큼 굉장히 많이 크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얘기 있습니다만 좌측 깜빡이 뜨고 우측으로 그 우회전했다라고 하듯이 한미 FTA 그리고 또 또 중동에 대한 그 국군 파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 게 있지만 문재인이라든가 지금의 이재명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북한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 세력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던 구한말의 노론 세력하고 비슷해요, 이게. 아주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 세상은 지금 겁나게 돌아가는데 혼자 한반도 비좁은 한반도에 앉아서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주장이나 그렇죠. 했던 그 노론 세력. 나라 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하니까 그 조선시대 백성들이 그 생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데는 별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세력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든 게 국권 뺏기고 일본 국적 가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일본 국적이니 뭐니 그걸 논쟁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말에 어떤 쇼츠를 보니까 네.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이제 대정부 질의하는데 앉아 있는데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 또 그걸 또 묻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장관의 부모님은 일제시대 국적이 뭐였냐니까. 아니 그거 공부 좀 하시라고. 그 의원님 부모님도 연배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을 수 있는데 그럼 의원님 부모님은 국적이 뭐냐 이러니까 조선이요. 이러더라고. 야,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혼자 정신승리한다. 그렇죠. 결국 법적으로 조금만 공부를 해도 결국은 조선시대를 정원을 구하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대한제국이 있는데 대한제국이 결국 그때 이완용이 하고 해가지고 1910년에 을사늑약해가지고 국권 넘겨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입니까? 뭐 해가지고 다 그냥 다 홀라당 다 뺏기고 그러다가 사실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그게 결국 194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
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이제 1948년에 전 국민 어떻게 보면은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공화제를 그렇죠. 주권과 국민과 또 영토를 가진 땅이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대한제국도 조선도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또 이 추석을 앞두고 예. 원래 추석 때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이면 뭐 조상님들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정말 이 말 나온 김에 정말 말씀을 드리면은 한일 합방할 때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거기에 조선 백성들을 어떻게 위한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뭐 고종 임금 뭐 그리고 그 저 왕족들 그리고 주요 대신들 그렇죠. 생활비를 어떻게 준다. 그렇죠. 거처를 어떻게 마련해 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의 어떻게 보면 공후백자남 귀족으로 해주는 그런 자리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예. 그러면서 자기 부모가 일제시대 국적이 조선이었다고? 이야, 정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세계가 역사의식이 말이죠. 없는 거죠. 우리 최면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다 보장되는 네. 권리가 소중히 존중받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참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탄핵대책위원회 만든다고 하면서 이 21세기 정말 선진 대한민국 하에서 지들이 오히려 거꾸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탄핵을 해가지고 계엄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겠다는 이런 정신세계 이거 도대체 제정신인 겁니까 아니, 이게? 아직까지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예. 아직도 계엄 또 가능하다고 또 얘기. 국회의원들을 군대가 와서 잡아간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된 예. 사람입니까? 그 형이 자기 형 김민웅 예. 밖에 나와서 촛불을 세력하고 집회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윤석열 탄핵 뭐 대책위원회인가 대장하고 있죠 거기가.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 국회 해산해야 될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국회 해산을 지금 못하게 돼 있지만. 정말 결국 그 야권이 정치 세력화해 가지고 검찰 수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노골적 의도가 그거죠. 담긴 꼼수회동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결국 이런 거죠. 명색이 야당 대표 예. 170석 규모를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를 그 사법부 재판부가 구속시키면 안 돼. 예. 또는 벌금형 이상 때리면 안 돼. 1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압박. 삼권 분립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위기 상황이냐.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 권력을 엄청나게 침해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법부 권력까지 사법부 권한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그 꼼수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거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인류사에서 보면 나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투표로 해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총통제 만들어가지고 독재하게 되고. 야.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립서비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권자의 뜻은 항상 옳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뜻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죠. 투표를 잘못할 때도 있는 거죠. 지난 4.10 총선은 제가 그런 면에서 이건 뭔가 표심이 이상하게 갔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과도한 표를 몰아줬다. 물론 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어요. 전체적인 네. 표 총량으로 보면 그게 차이 나지 않는데 차이가 없죠. 소선거구제이기 네. 때문에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세력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었다.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산으로 간다 지금. 이런 지금 위험 신호가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뭐 지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찾아가 가지고 뭐 위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뭐 당이 같이 해줘서 고맙네 이런 애소리 하고 있는데 결국
공천 경쟁에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했던 이 친문, 친명 두 세력 나중에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갈등하면서 갈라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원래 이 두 세력이 이 두 세력이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4.10 총선 민주당 공천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하. 양문석, 김준혁 이렇게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자들을 이재명 세력이 눈도 깜딱 안 하고 그냥 공천 줘버리잖아요. 근데 친문 세력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근데 이 사이가 좋겠어요? 근데 그 수면 밑에는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일단 소나기는 피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나기는 피해보자. 10월 달에 분명히 폭탄이 떨어질 텐데 이 소나기만 일단 피하자.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자. 그 연말 이후가 되면은 또 각자 살 길을 찾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계 계열의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 김부겸, 김동연 뭐 등등등. 그렇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또 연말 되면은 또 누가 들어옵니까? 김경수가 들어옵니다. 김경수. 이른바 신삼김 시대라고 신삼김 하는 시대. 신삼김 시대로 김경수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김동연 그리고 또 김부겸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많습니다만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잠재적인 민주당 잠룡들이 결국 현재로서는 이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 결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법 리스크는 각각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한쪽의 사법 리스크가 터지면 그걸 빌미로 당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뻔한 정치 쇼를 이렇게 주말에 한 거예요. 뻔한 정치 쇼를.